꾸레! 바르셀로나가 또 이겼습니다. 또 이겼어. 포르투 원정에서 정말 어렵게, 너무 어렵게 페란토레스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전에서 충격의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다음에 세비야전에서 1대0 승리, 포르투전에서 1대0 승리,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 이야기는 최전방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공격수들이 또 계속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페드리하고 더용이 부상인 가운데 공격 전개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세비야전에서는 하피냐가 부상을 당했고 포르투전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의 부상은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곧 모습을 드러낼 텐데, 그래도 주말에 펼쳐지는 그라나다전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라나다전은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이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죠. 거기다가 페란 토레스는 포르투전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믿어도 될까요? 페란 토레스를 믿어도 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페란 토레스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고! 먼저 주중에 펼쳐진 UEFA 챔피언스리그 H조 2차전 포르투와 바르셀로나 경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경기는 결과만 얘기하면 바르셀로나가 페란토레스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경기였어요. 모든 기록에서 거의 대등한 경기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더용이 부상을 당하면서 1차 빌드업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이 경기에서도 1차 빌드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로메오가 상대 압박에 묶이면서 패스가 끊기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죠. 긴도안이 내려오면서 로메오를 도와주니까 그제서야 공격 전개가 나름대로 돌아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조앙 페레스가 나름대로 제 힘을 발휘했지만, 조앙 페레스는 벤피카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의 홈팬들이 조앙 페레스가 볼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카드를 상당히 많이 꺼내는 가운데 테어슈테겐과 쿤데, 아라오의 활약이 없었다면 이 경기는 놓칠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포르투의 공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공격이 위력적이었습니다. 사실 테어슈테겐의 선방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경기는 쿤데가 역시 대단한 센터백이었어. 네, 엄청난 수비를 많이 보여줬죠. 그러면서 수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을 당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페란토레스가 들어가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상대 미드필더의 백패스 미스를 틈타서 긴도안이 페란토레스에게 전진 패스를 하고, 페란토레스가 오른발로 치고 들어가서 왼발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전에 1대0으로 마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전반전에는 페란토레스가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후반전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팬들은 페란토레스는 20분 정도 뛸 때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페란토레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골을 넣고도 욕을 먹는다는 거는 아쉬움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칭찬할 생각입니다. 잘했어 우리 페라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0분 이후에 상당히 재미난 장면이 있었는데, 라민 야말이 71분쯤에 경기장을 떠났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돼서. 그래가지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 약 5분 동안 바르셀로나는 10명에서 11명의 포르투 선수를 상대하다가 결국은 마르코스 알론소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6분 칸셀루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온필드 리뷰하니까 칸셀루 손에 맞기 전에 유스타키오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널티킥이 취소되는 장면이 있었죠. 우여곡절 끝에 정말 어렵게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H조에서 2승을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투는 1승 1패, 샤흐타르랑 함께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2위 경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4위는 엔트워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공식 10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8승 2무를 기록하고 있죠. 그 정도로 힘을 발휘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2무죠. 헤타페전, 마요르카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지금은 지로나까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팀을 확실히 사냥할 줄 알아야지만 장기 레이스에서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리그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건 희소식이죠. 그동안 차비 감독이 지봉 잡고 나서 토너먼트에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 시즌은 일단 조별리그긴 하지만 그리고 조편성도 잘 되긴 했지만 조별리그 초반 2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건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르투전 승리 차비 감독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이 경기가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 지봉 잡고 100번째 경기입니다. 차비 감독이 지난 100경기에서 64승 17무 19패를 기록했는데요.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죠. 라리가 우승까지 하고 스페르코파에서 우승하는 모습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코파델레이에서도 제 힘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무엇보다도 페드리하고 더용이 부상이기 때문에 1차 빌드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세비야전도 문제였고 포르투전도 문제였습니다. 페드리하고 프랭키 더용 중에 누군가가 돌아온다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다면은 계속해서 1차 빌드업에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난 세비야전 보면은 가비, 긴도안, 하피냐를 기용을 했었는데 하피냐가 부상을 당하면서 페르민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포르투전 같은 경우에는 긴도안, 로메오, 가비로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긴도안, 로메오, 가비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가비가 포르투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 챔피언스 리그 경기인 샤흐타라전에는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그걸 떠나서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할 때는 긴도안과 로메오가 같이 빌드업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와줄 필요성이 있고요. 칸셀루가 올라가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린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지 않고 로메오 혼자에게 1차 빌드업을 맡겼을 때는 상대 팀들이 로메오를 집중 압박하는 모습이 있었고 로메오도 이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빌드업에 문제를 노출하니까 긴도안이 내려가서 같이 빌드업을 전개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지금 긴도안과 로메오를 동시에 미드필드 라인에 배치한다는 것은 기동력이라든가 에너지 레벨에서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긴도안과 로메오가 같이 기용이 됐을 때 그나마 1차 빌드업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차비 감독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프랭키 도용이라든가 페드리가 돌아온다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때까지는 버텨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포르투전 전반 21분에 다비드 카르모의 강한 태클에 왼쪽 발목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4분에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타박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말에 펼쳐지는 그라나다전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죠. 물론 레반도프스키는 그라나다전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빠지면 바르셀로나는 파괴력의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레반도프스키가 공식 10경기에서 6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라리가에서 무려 5골 넣었거든요. 라리가 8경기에서 5골 3개의 도움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2경기에서 1골 1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최근 2경기 연속으로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득점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선수는 누구냐? 바로 페란 토레스입니다. 네. 레반도프스키의 부상이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라나다전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고 페란 토레스가 그러면은 최전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부터 레반도프스키 백업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득점포를 가동해 왔거든요. 사실 페란 토레스의 득점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올 시즌 공식 9경기에서 4골을 넣었는데 라리가에서 3골을 넣고 챔피언스리그 포르투전에서 1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꾸준히 득점포를 또 가동해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레반도프스키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이거나 징계일 때 그 대안으로 누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는 페란 토레스가 대안으로서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가 못 나온다면 그 위치를 책임질 것으로 보이는데, 1월에 빅토르 호키가 합류한다면 물론 라리가 선수 명단에 등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월에 빅토르 호키가 합류한다면 호키가 또 백업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페란 토레스가 버텨줘야 됩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부상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레반도프스키 백업 역할을 페란 토레스가 계속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일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그라나다 원정 경기를 치르고 나서는 A매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빌바오, 샤흐타르, 레알, 소시에다드 어려운 상대들과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일단은 A매치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부상인 선수들이 이제 차근차근 돌아올 수가 있죠. 물론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하고 엘 클라시코의 출전 여부가 매우 뜨거운 상황이고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타박상이고, 그리고 하피냐 같은 경우에 햄스트링이니까 엘 클라시코는 당연히 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빌바오전부터는 계속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일정이 어느 정도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부상인 이 상황에서 한숨을 좀 돌릴 수가 있는데, 그라나다전 저 경기는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이유는 헤타페 마요르카와 우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그라나다를 상대로 원정 경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다는 거죠. 여기다 빌드업을 관장하는 더용이라든가 페드리의 부상, 그리고 득점을 책임지는 하피냐라든가 레반도프스키의 부상,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 경기거든요. 결국 빌드업을 전개할 때는 로메오와 긴도안이 중요하고 마무리는 페란이 매우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라나다전 제가 쿠팡 플레이에서 해설을 합니다. 바르셀로나 경기로 돌아오는데요. 이번에는 준비 좀 철저히 해서 여러분이 만족하는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